새벽 공기는 아직 차갑고 아파트 창문 틈으로 들어온 미세한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노트북을 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옆방에서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민이 조용히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눈가에 피로가 깊게 내려앉은 채 금방 잘게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쌓인 고단함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창가에 앉아 SNS를 넘겨보며 친구들의 화려한 주말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웃음소리와 여행 사진, 파티 조명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정에는 알바 사진과 집 학교를 오가는 흔한 일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갑자기 피부에 와닿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학 상담이 있었고 담임은 현실적인 선택만 나열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친구들은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고 멀리서 준호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잠시 보였지만 금세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방과 후 편의점 알바로 향하던 길, 하리는 스스로에게 자꾸만 질문했습니다. 나도 다른 애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걸 막기 어려웠습니다. 편의점 안에 서 있던 낯선 남자는 계산대 위 CCTV를 힐끗 바라보며 물건 값을 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하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벼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아침에 봤던 그 남자가 자판기 앞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척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알바 관심 있어요? 시급이 꽤 괜찮은데요. 하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남자가 건넨 교육센터 명함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명함을 교복 주머니에 넣은 뒤 그녀는 그 작은 종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하리는 누워서 그 명함만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빛이 희미하게 봤던 번호가 어딘가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고 빠르게 도착한 답장을 보며 작은 일탈이 큰 파문을 만들 거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이 하리는 독서실에 간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 받았던 교육센터 명함이 쥐어져 있었고 걸음을 옮길수록 명함의 모서리가 손가락을 파고드는 듯 했어요. 약속된 장소는 도심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오래된 철제문이 덜컹거리며 열렸고 복도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 소리가 크게 울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교육센터라는 종이 간판이 허술하게 붙어 있었어요. 할인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안쪽에서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여러 대의 모니터가 불빛을 내고 있었고 또래 청소년 몇 명이 무표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만났던 민수가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신분증 확인도 없이 종이에 간단한 정보만 쓰라고 안내했어요. 하리는 조금 놀랐지만 첫날이라 쉬운 일만 할 거라는 말에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니터에는 고객 정보표가 떠 있었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옮겨 적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리는 그대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니터에서는 낯선 외국 사이트가 빠른 속도로 스크롤되고 있었고 그 화면은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수는 신경 쓰지 말라며 주어진 칸만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최근 겪은 일들보다 이곳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민수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고 하리는 봉투를 쥔 채 조심스럽게 검은 비닐로 쌓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그녀는 스스로에게 애써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일이겠지. 하지만 그날 밤 할인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그리고 가족 사진이 담긴 클라우드에 누군가 접속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사무실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조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냉정한 표정으로 파일 이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방문에서 민수는 할인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며 두 개의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쪽은 평범한 인증 절차 화면이었지만 다른 쪽에는 해외은행 로그인 화면이 짧은 간격으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그저 남들이 해왔다는 일이라며 불안을 숨기며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백그라운드에서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인의 생활 정보, 가족 구조, 학교와 동선, 계정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할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돈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인생은 조용히 깊게 되돌릴 수 없는 그물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할인에게 새로운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편한 일이라며 택배 상자를 받아 다른 장소로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할인은 망설였지만 상자 속 내용물이 서류와 전자기기라는 설명에 마음을 눌렀습니다.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동안 주차된 차량들 중 번호판을 일부러 가린 차들이 눈에 띄었지만 그녀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뒤 텔레비전 속보가 할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마약 유통에 사용된 서버 장비가 적발됐다는 뉴스였고 모자이크 처리된 택배 사진은 며칠 전 그녀가 전달했던 상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화면을 바라본 채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난 업무 기록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며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 섞인 압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대답을 늦췄지만 곧 민수로부터 의미심장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할인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인이 쉬는 시간 복도에서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불안으로 잔뜩 굳어 있었고 통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일하던 지민도 원무과 창구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자신들의 주소가 적힌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지민을 본 순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사라졌고 지민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손을 떨었습니다. 며칠 뒤 조직은 할인에게 고객 응대를 맡기겠다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상담 화면이었지만 그 뒤에서는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가 전 재산을 잃었다는 메일을 보내오자 할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사람을 울리는 범죄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더는 못하겠다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과 엄마의 근무지 주소, 그리고 어린 시절 할인의 사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수집된 정보임을 상기시키며 다음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흘리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었죠. 할인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심장이 가슴을 찢을 듯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절망이 어둠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따라 할인의 행동이 유난히 불안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그녀를 본 순간 그는 깊은 고민 끝에 한 칸 뒤 버스를 따라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 풍경 속에서 준호는 할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녀가 혼자 감당하는 무게가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종점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할인은 낡은 상가 앞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준호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가 들어가는 건물을 지켜보다가 휴대폰으로 출입구와 층간 안내판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혼자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5층 복도에 도착하자 문틈 사이로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는 모습이 보였고 CCTV 화면이 빠르게 바뀌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손이 떨리는 걸 감추며 사진을 몇 장 더 찍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상자 2개를 들고 나오는 남자둘과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만지는 척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의 시선이 그의 얼굴과 손에 들린 휴대폰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이미 준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교길 골목에서 그를 붙잡은 그들은 준호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과 대화 내용을 무표정한 얼굴로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곧 인적 드문 공터로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휴대폰은 포맷된 뒤 하수구에 버려졌고 모든 흔적은 청소년 갈등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온 준호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학교에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할인은 병문 안에서 무표정하게 누워있는 준호를 보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려보며 자신 때문에 다친 사람을 떠올렸고 도망치려던 마음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한 원룸에서는 뉴스 속보로 전해지는 청소년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찍힌 학교 이름을 확인한 그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남자는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국가정보원 블랙요원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움직임을 몇 달 전부터 감지하고 있었고 드디어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래된 노트북을 열어 암호화된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과거 함께 작전했던 동료들의 아이디가 뜨고 그는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여 할인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학교, 집, 아르바이트 동선까지 할인의 모든 흔적이 빼곡하게 나열된 파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움과 침묵을 오가는 짧은 메시지로 빠르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이라 어떤 공문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민간 보안업체로 위장한 옛 동료의 회사를 이용해
상가 건물 주변의 CCTV와 통신망을 비공식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흰색 밴, 그리고 오토바이 번호판 일부가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패턴은 과거 자신이 추적하던 국제조직 바이퍼의 이동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는 즉시 버스 정류장, 편의점, 병원 등 할인이 지나가는 모든 장소에 작은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그의 경험은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만으로 위험의 그림자를 찾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병원 옥상에 세운 차 안에서 준호 병실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먼 거리에서 관찰하며 조직이 경고의 의미로 소년을 공격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할인의 도주 가능성을 대비해 상가 건물 인근의 지하 주차장과 옥상 비상계단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 이동하며 탈출 경로를 시뮬레이션했고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꺼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이나 계산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국가정보원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익명 제보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공식 수사팀이 움직일 때까지 자신이 먼저 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도윤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할인은 여전히 자신이 혼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조직으로부터는 이번 임무만 성공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마지막이 될 대형 업무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시간 제한, 그리고 실패 시 그녀와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는 협박 문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에 떠 있는 할인의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힘없는 표정과 굳은 어깨가 그의 숨을 막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던 그는 조용히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내가 데리러 간다. 상가 건물의 5층. 할인은 지시받은 시간에 맞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모니터 불빛은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정 목록이 가득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고 민수는 그녀의 어깨 뒤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친절한 안내라기보다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새기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할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화면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코드를 넣자 접속이 이뤄지는 듯 보였고 조직원들은 무전기로 짧고 빠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새 창이 떠오르며 시스템 접근 오류를 알리는 빨간 메시지가 화면에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할인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똑바로 하자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그 오류 화면은 도윤의 옛 동료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만든 백도어 경고였습니다. 할인이 하는 행동이 실제 자산 이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동시에 조직에게는 단순 시스템 에러처럼 보이게 설계된 장치였어요. 건물 바깥 옥상에서는 도윤이 열화상 카메라로 건물 내부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의 컴퓨터 주변에 몰리는 조직원의 수가 평소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 강제 이동이 시작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인은 다시 인증번호를 입력했고 코드는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그녀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잠시 뒤 간부급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할인의 머리 위에서 모니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대신 따라와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겨 그녀를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할인의 발걸음은 굳어 있었고 조직원 2명이 양옆에서 그녀를 감싸며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 층간 통로 반대편에서는 수사팀 차량 여러 대가 조용히 건물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차량으로 위장한 정보원들이 출입구마다 자리했고 수사팀은 신호만 떨어지면 돌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할인이 자리에서 이동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조직원들이 할인을 강제로 이끌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숨이 짧게 멈췄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바로 그 루트였습니다. 할인이 위험하다는 신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단 방향 비상문 앞에서 도윤은 장갑을 끼고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철제 문 뒤편에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은 수년간 잠들어 있던 아버지라는 이름을 깨우는 경계선이 되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비상계단 앞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직전의 정적처럼 눌려 있었습니다. 할인은 양옆에서 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무전을 켜더니 지하로 이동 중이라며 짧게 보고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긴장보다 성가심이 더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쪽 비상문이 부드럽게 흔들리더니 안쪽에서 천천히 열린 문틈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고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는 단단한 흐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이 놀라 고개를 돌린 순간 도윤은 선두에 있던 남자의 팔을 순식간에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벽으로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은 한 명이 허둥지둥 주먹을 날리자 도윤은 몸을 틀어 공격을 흘린 뒤 상대의 어깨를 눌러 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 모든 동작은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위험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 쪽으로 몸을 돌리지 않은 채 뒤쪽 비상구로 가라는 짧은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떨렸지만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두 명의 조직원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계단을 향해 자세를 낮추고 다가오는 그림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계단 턱을 넘는 순간 도윤은 그의 손목을 잡아 난간으로 밀어붙이며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공격하려 들었지만 도윤은 몸을 돌려 그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계단 통로에는 짧은 숨소리와 신음만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건물주 출입구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합동팀이 동시에 투입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즉시 차단됐고 각 층 복도에서 대원들이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5층 사무실에서는 서버의 전원이 차단되며 모니터가 깜빡거렸습니다. 금융기관 협조팀은 원격으로 유출된 계좌를 동결시키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계단 위쪽에서 달려오는 간부급 조직원과 마주했습니다. 상대는 크고 힘이 있었지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그는 상대의 팔을 꺾어 계단 벽 쪽으로 고정했고 짧은 충격음과 함께 간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작전이 종료된 뒤 국정원 회의실에서는 도윤의 존재가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망 처리됐던 한 요원이 비공식 작전의 최전선에서 국제 조직의 핵심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간부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공적은 새롭게 평가됐고 보고서는 조용히 상부로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하리는 별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고 조직이 미성년자를 이용해온 정황은 명확한 증거로 기록되었습니다. 검찰과 정보기관은 그녀를 피해자이자 핵심 내부 증인으로 판단했고 특별 사면과 보호 조치를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도윤의 공로를 인정하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인의 과거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고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해외 프로그램 참여가 승인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준호가 천천히 회복 중이었고 도윤과 지민은 조용히 그의 병실을 찾아 머리맡에 작은 선물과 감사의 쪽지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복도 끝에 서 있던 하리는 아버지의 붉은 팔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될 길이 아주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영국의 겨울 끝자락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기숙사 창문 밖으로는 회색 하늘 사이로 옅은 햇빛이 스며들었고 붉은 벽돌 건물들이 고요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모르고 어두운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하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숙사 복도로 나서자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 다른 억양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발걸음은 점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첫 수업이 있는 교실 문을 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책장에 닿아 종이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하리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시간에 맞춰 표시된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엄마라고 저장된 영상통화 알람이 있었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난 후 하리는 조심스럽게 또 하나의 메일을 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발신자의 정체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메일 안에는 길지 않은 문장과 간단한 격려, 그리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메신저 주소가 기호와 숫자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도윤 특유의 말투는 없었지만 그가 언제나 곁에 있다는 메시지가 문장 사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메일을 천천히 닫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잘 지내죠? 한편 한국에서는 준호가 재활을 마치고 복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학교에서 받을 새 교과서 목록이 들려 있었고 거울 속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은 그는 할인이 있을 시간대를 계산해 보며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우연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이 스쳤지만 지금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민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할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보낸 영문 안내문을 핸드폰 번역기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새롭고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가족의 안정과 미래가 이제는 손안에 잡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여전히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였습니다. 도심의 복잡한 인파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다음 임무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주머니에서 휴대기기를 꺼내 잠금 화면에 저장된 할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 표정은 그의 발걸음을 묵묵히 떠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조용히 끄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한 소녀의 작은 일탈로 시작된 사건은 파괴와 상처 그리고 회복을 지나 각자가 새로 걸어갈 길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할인이 다시 걷기 시작한 길은 과거의 어둠을 벗어난 첫 번째 발걸음이었고 그 옆에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조용히 그림자처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